안녕하세요. 알찬 뉴스, 알기 쉬운 뉴스, 알려야 할 뉴스 이윤입니다. 오늘도 미디어인 뉴스 남기창 국장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에서는요, 언론사들의 갑질과 기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언론의 현 주소하고 또 이에 대한 대처법,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언론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가짜 뉴스로 인해서 예. 피해보는 일반인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답답하잖아요. 이럴 때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짚어드릴 수 있다라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각오를 갖고 이렇게 또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연실색하게 된 사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냥 가볍게 흘려 들으신 그런 사건일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상기할 사건은 오래전 사건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조선일보와 삼양라면의 관계. 조선일보가 이제 삼양라면에 들어간 기름이 공업용 우지다, 이제 공업용 기름이다라고 해서 그걸로 해서 세상에 펄컥 뒤집혔었죠. 그렇죠. 이제 그 언론이 나가면서 삼양라면은 진짜 파산 직전까지 갔고요. 근데 몇 년 그 소송을 거치면서 그 조선일보가 공업용 우지라고 보도했던 그 기름이 미국에서는 일반 식품 용도로 사용되는 기름이라서 문제가 없다고 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국내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조선일보는 명백하게 오보임이 드러났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오보였다 정정보도 했습니까? 근데 정정보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설사 조선일보가 정정보도를 한들 삼양라면은 거의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까지 이르렀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라면 소비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삼양라면 하면 그 당시만 해도 독보적인 1등 브랜드였어요. 누구나 라면 하면 삼양라면이었는데 우리나라의 라면을 처음 들여온 기억이기도 하죠. 근데 삼양라면에 들어간 기름이 공업용 기름이다라고 하면 우리 이 기자 같은 경우 그 라면 먹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도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섬뜩하니까 그러나 오보임이 드러났고 설사 그렇지도 않았지만 조선일보가 이거 오보였다라고 정정보도 해봐야 이미 엎어진 물이 된 거죠. 기업은 정말 크나큰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회복불능에 다행히 물론 오보라고 나왔을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동정 여론이라든가 이런 건 있겠지만 그럼 뭐 하겠어요? 이미 회사는 큰 타격을 입고 매출이 급감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보 하나가 잘 나가던 기업 하나를 거의 망가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갔던 케이스가 됐어요. 얼마 안 된 사건이에요. 이제 그 기자, 방송국 기자가 방송국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JTBC였잖아요. JTBC. 근데 모 기자가 현직이 아니고 JTBC 전 기자였으니까 지금 JTBC를 우리가 또 비싸는 건 아니니까 JTBC 출신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JTBC 기자였고요. 이제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JTBC 기자가 한 웨딩 컨설팅 업체 대표를 아주 오랫동안 괴롭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웨딩 컨설팅 업체는 결국 파산을 했고요. 다시 해보려고 인테리어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면서 재기를 노렸지만 그 기자의 계속되는 횡포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까지 파산이 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가정까지 파산이 되는 그 사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졌던 거는 그 일반적인 보도를 통해서 JTBC 출신 전 기자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다. 예. 근데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죄가 괘씸했으면 징역 8개월인데 그냥 법정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였지? 라고 보니까 뭐 네이트판이라든가 모베드림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그 웨딩 컨설팅 업체 사장님이 자기 이제 잃을 게 없다. 사진도 공개하겠다. 실명도 공개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했던 그 갑질 사례를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놓은 거예요. 아, 그거 보니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 전 기자가 만약에 일반인이었다라고 하면 그 사진이 좀 뭐 문제가 좀 있어서 불만을 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들 사장이 오죽하면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고 이제 내려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요하게 1년간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이 사장을 괴롭혔더라고요. 그 사장은 재기불능 상태까지 가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 해서 당했던 거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서 세상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걸 보고 공부를 하게 됐죠. 이야, 일반인이었다면 그렇게까지 괴롭혔겠어요. 근데 이 기자의 그 내면에는 내가 기자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갑질 아니고 뭐겠어요. 근데 또 직접적인 본인의 피해는 아니에요. 이제 남동생 사건이었는데 얼마나 남매 사이에 우애가 좋았으면 누나가 그렇게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소개하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인데요. 행정관이 기자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가 그 기자의 횡포에 의해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기자가 자기 일도 아니고 누구 이제 아는 업체였대요. 그래서 이 행정원이 이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부탁을 했는데 뭐 규정대로 이거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이랬던 거죠. 감히 이 기자는 이제 본사가 서울에 있고 대구 경북 주재 기자였는데 네가 감히 내가 부탁했는데 내 부탁을 거절해? 그래갖고 뭐 아닌 거 이렇게 꼬투리 잡아서 기사 얼마든지 요만한 팩트 갖고 소설 붙여갖고서 하면 한 사람 그냥 파면해 볼 수 있잖아요. 무려 2차례에 걸쳐갖고 이 행정원을 타겟으로 해서 그냥 외국 보도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규정대로 소위 얘기해서 FM대로 처리한 건데 기자가 아예 그냥 보복으로 악의적인 기사로 괴롭힌 거죠. 이분이 목숨을 끊으면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제 문자 메시지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 유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모 기자,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글을 쓰지요. 언젠가는 많은 사람이 상처받는 글을 못 쓰도록 할 겁니다. 그동안 얼마나 당신 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았는지요. 당신이 쓴 글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스스로 숨을 끊기 전에 마지막 남긴 문장이 그야말로 현재도 우리가 언론은 권력에 대해서 또는 사회 모습 비리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러라고 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건데 이거는 보세요.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 이건 펜이 아니라 흉기가 된 그런 사례를 아주 그냥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도 같은 기자 입장에서 이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서 너무나 더 마음이 아팠고 이 문장이 이제 비수처럼 이제 꽂혔습니다. 이분의 고통이 그냥 너무 이제 느껴지는 듯해서 지금도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다음 사건도 같이 한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타이틀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한 언론사에서 보도했던 그 타이틀, 뉴스 타이틀이 뭐였냐면, 여기가 지금 어디가 이게 섞였네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나 뽑았던 거는, 예. 제주도, 예. 42세 기자가 예. 57세 국장 공무원 8차례 예. 폭행, 투신 직전 동료의 문자 메시지. 이렇게 저는 그 타이틀로 된 것을 봤어요. 42세 기자가 57세 큰형, 뭐 큰 눈앞벌 되는, 큰 눈앞벌 되는 그 공무원, 국장급 공무원을 8차례 폭행을 하면서 이 공무원도 이제 투신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커다란 모멸감을 얻었으면, 아니 그렇잖아요. 8차례에 걸쳐서 42살밖에 안 먹은 기자가 그 공무원이 57세면 이제 국장이면 조금 있다가 정년도 앞두고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고 뭐 연륜도 있으신 분인데 42살 먹은 기자한테 8차례나 맞았으면 그 얼마나 모멸감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도 그래서 옥상에서 투신 지도했잖아요. 예, 그 전에 예. 동료들한테 문자 메시지로 이 억울함을 좀 뭐 해결해달라. 예. 그리고 아마 이 제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제주도의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이 뭐 성명도 내고 이 기자 처벌해달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기자지만 요즘 오죽하면 뭐 국민들이 기자를 뭐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요즘?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기레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기덕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뭐 속된 말로 들어도 싸다. 그래서 같은 기자로서 참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그래요. 언론사가 이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재작년 기준 뭐 작년 그 백서에는 나오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올해 뭐 다음 달 정도면 나오겠죠.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사가 무려 9,000개, 그러니까 8,000 몇 개인데 지금 보면 이제 9,000개, 10,000개에 육박할 것 같아요. 10,000개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수많은 언론사가 생기다 보니까 이게 다 돈을 벌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열악한 신문사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언론사가 인터넷 언론사가 뭐 많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0,000개가 될 거라고. 그다음에 뭐 지방지들도 많고 하니까 이들이 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만큼 이렇게 다 여유롭지 못하니까 뭐 거의 박봉이고 기레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뭐 진짜 웃지 못할 이런 처절한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 대부분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공장들이 다 지방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자가 카메라 하나 들고 새벽부터 그 공장의 그 하수구를 하루 종일 기다려요. 카메라 하나 들고 그냥 폐수야 나와라, 폐수야 나와라. 그래갖고 기다렸다가 공장 하수구 그 카메라 하나 들고 있다가 폐수가 나오면 찍는 겁니다. 이거 왜 찍겠어요? 자, 내가 이거 낼 거야. 기업한테 기업에 협박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하길래 이거 왜 협박하겠어요? 쓰는 수만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지군 구청에 보면 공보관실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언론사들한테 신문사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배정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의 한 시청만 하더라도 출입 기자가 무려 뭐 200개, 많은 데는 300군데 그 여기 다 광고를 줄 수 없으니까 한 달에 예산이 뭐 한 10군데만 광고가 배정이 된다라고 하면 어디 주고 어디 안 주면 이것도 못 받은 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또 악의적인 기사도 그렇죠. 쓰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냐 하면 모 시청은 자 지금 9월이죠. 그럼 작년 9월에 기사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별로 1위에서부터 200위까지 그럼 1위에서 200위까지 어디는 50회 어디는 뭐 20회 순위를 낸 다음에 이달은 10군데다라고 하면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다 자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자들이 이 관행을 야 그나마 이게 공정하고 균형이 있다라고 그걸 따르는 거야.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청이 하루에 보도자료를 10개를 내보내면 기자는 그냥 안 뒤지려고. 왜? 광고 받으려면 그러니까 내용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안 보고 기사를 몇 개 냈나 개수만 보고 매기니까 그냥
기자들이 그냥 보도자료 나오는 대로 그냥 뭐 10개면 10개, 15개면 15개. 아, 이게 현실이에요. 200짜리, 300짜리 광고 하나 받으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지방에서 그 아파트 분양하려면 예. 그 지방에 그 신문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이 신문사들한테 윗보이면 어떻게 되겠어? 예. 뭐 공사하다 보면 뭐 민원 문제, 분진 문제 시끄럽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으면 예. 이제 이걸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에도 또 뭐 간사단이 있어서 간사를 불러서 자, 우리 예산이 3억인데 예. 뭐 10군데 나가든 20군데 나가든 알아서 좀 배분해달라라고 아예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편한 거죠. 그러면 이제 간사가 쭉 불러갖고 자기 나름대로 A, B, C가 나누면서 니네는 500, 니네는 300, 니네는 200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야 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도는 뒷전인 거고 예. 뭐 그렇게 해서 먹고 살든가. 아니, 기자들의 입막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냥 공정하게 그렇죠.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 민원 해결 창구로 기자들이 그 창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들하고 접촉하기가 그렇게 쉬운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기자들은 뭐 마음대로 뭐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기자를 통해서 청탁을 넣는 거예요. 그럼 기자가 그 결국 뭐예요? 브로커지.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담당 공무원한테 전달을 하고 해결해주고 뭐 해결을 그냥 해주겠습니까? 해결의 대가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뭐 오늘 이 방송 내면서 사실은 내심 이런 것도 좀 찔려요. 야, 이것도 우리나라 언론사하고 신문사 기자들의 또 내가 또 완전히 그냥 공격 대상이 되겠구나. 근데 물론 전제로 할 것은 모든 언론사와 모든 기자들이 다 이르진 않다. 지금도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그야말로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에 한번 좀 바꾸어 보겠다라고 하는 열정으로 아직도 묵묵히 자기 본분을 다 언론 윤리에 입각해서 뭐 취재윤리 지켜가면서 그 전문 집필에 정진하고 있는 그런 기자들이 더 많다. 뭐 이거는 분명히 전제로 합니다. 예. 제가 들었던 사례는 참 이러이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레기 욕도 먹는다. 그래서 기자들이 요즘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기자들이 소셜미디어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보를 내거나 팩트가 틀리거나 이러면 특히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뭐 무림 고수들이 다 즐비해 있잖아요. 뭐 공학 전문가, 의학 전문가, 언론 전문가 뭐 다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오보를 내면 이제 페이스북에서 아주 조목조목 팩트 체크를 해서 지적질을 해요. 그러면 기사를 보면 많이 이렇게 수정이 돼 있거나 다 보는 거죠, 기자들도. 그런데도 진짜 정작 왜곡하고 비틀기하고 이거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독자들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많아지면서 경제적인 언론사의 문제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자기들의 또 수입을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기자들의 이런 횡포성 기자, 또 오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저희가 뭐 처음에도 언급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피해를 보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그 기업이나 피해를 본 기업이나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사실은 뭐 제도적으로 언론중재위 제소를 해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에 한번 우리가 시간 내서 언론중재위에서 다뤄졌던 것들, 그 다음에 이 법안이 또 처벌 사례는 어떤지 이런 것들 짚고 또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진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언론과 이 기자들의 이런 횡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바뀔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다음에 또 한번 좀 다뤄볼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네요. 오늘 방송하면서. 저희가 처음 인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언론 개혁의 문제 필요성하고 징벌적 손해보상 그 제도의 입법의 그런 절실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꼭 기자들한테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4의 권력, 누구도 건드리를 무슨 우리의 권력을 휘둘러고 준 게 아니고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라는 이 권력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국민들이 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임무를 맡겼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써라. 그렇죠. 제발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이런 기자들의 생리 이걸 버리고 전 국민한테 좀 목소리를 기울이고 국민한테 좀 약한 이런 언론이 되고 기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기자들은 그래도 기자님이라는 소리를 호칭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참 열심히 사회의 부조리 고발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기자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은 극히 일부라는 거, 이 일부를 가지고 전체 기자들을 폄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처법,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또 개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거나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씁쓸하고 좀 가슴 아픈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지 이게 같은 기자 입장으로서 방송하기에 그다지 마음은 편치 않은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앞으로 우리 언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인식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